이인재 태양광 산업협회 부장님의 한국 태양광 산업의 현황 진앙과 공급망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부장님 혹시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재 부장님, 네, 지금 네. 네네네. 다시 네,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혼자 얘기하고 있었군요. 네. 예. 어, 예. 이렇게 아, 잠깐 인사드렸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발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녹색전환연구소로부터 받은 주제는 이제 태양광 산업의 현황 진단과 공급망 과제인데요. 앞서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태양광 보급, 뭐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이면에 국내 기업들의 태양광 산업의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런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또 협회 일원으로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예, 감사드리고요. 어, 발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기후 위기 대응과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이제 여러 변화 속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또 태양광은 이제 단순한 탄소 감축 수단을 넘어서 이제 국가의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고 뭐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현재 글로벌이나 이제 국내 태양광 시장 현황을 보고 이제 위기에 처한 이제 국내 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 재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이제 먼저 제가 속한 협회 소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기후에너지 환경부 이제 태양광 산업과에 등록된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뭐 수출 지원, 대외 협력 등 국내 태양광 생태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태양광 시장 개요인데요. 어, 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태양광 산업은 지금 한 2차 성장기를 지나서 뭐 인공지능이나 IT 기술을 결합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이제 한 3차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지 않은가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전력 수요라든지 예, 이런 거에 따라서 태양광 산업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밸류 체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앞단에 이제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가 있고 중간에 이제 셀 모듈 제조가 있고 이제 전방 산업으로 할 수 있는 인버터라든지 또 시스템 설치, ESS 사업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밸류 체인으로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소재 기반인 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폴리실리콘 웨이퍼까지 국내에서 이제 완성된 기술을 확보했지만 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중국 중심의 이제 공- 증설과 가격 경쟁력 격차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공급망이 급격히 위축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셀이나 모듈은 어떠냐 봤을 때 이제 결정질 실리콘 중심의 공정 기술은 우리나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규모의 경제 부재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 부분들은 상당 부분 중국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버터와 ESS 설치 기술은 뭐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 비슷한 단계로 보여지고 있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ESS 모니터링 기술 역시 상용 단계에 있지만 예지 진단이라든지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의존도가 남아 있어서 공급망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네. 밸류체인별로 좀 세분해서 보자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데는 중국, 독일, 한국이 있지만 뭐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독일, 한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뭐 자국 내 생산이라든지 일부 수출 물량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웨이퍼도 마찬가지고 이제 셀부터 중국과 동남아, 한국, 그다음에 이제 인도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동남아의 셀 생산 기지는 상당 부분 중국 자본이 어, 예, 포함된 거라서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이제 인도 정도가 셀 생산을 하는 제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P타입에서 N타입으로 변환해서 지금 뭐 750와트 효율성은 뭐 한 실리콘 기반으로 한 28%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모듈은 이제 셀을 조립해서 이제 모듈을 만들게 되는데요. 제조국은 뭐 전 세계에 많이 포진해 있고, 중국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신규 생산,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제 신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또 별도의 시장으로 미국 내 시장이 확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어떤 이제 생산 기지 국가로 되어 있고, 재생에든지 뭐 간헐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리드를 위해서 이제 ESS 연계하고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음. 예. 치사슬,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에 대한 이제 후방산업 부분들은, 중국 점유율이 90% 이상, 뭐, 뒤이어서 아마 김수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고, 어, 셀에 있어서 이제 국내 업체가, 국내에 한화하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셀에 대한 기술과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기평의 성숙도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성숙도는 이제 폴리실리콘 단결정 분야에서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8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이제 시장 규모와 공급망 구조를 반영하는 공급망 성숙도 부분에서는 현저히 낮아서 기술은 있으되 이제 공급망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이제 불균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 24년 이제 599기가와트였던 이제 신규 설치량은 뭐 700기가 이상 늘어날 전망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신규 발전량의 한 90% 가까이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차지하고 있고, 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기술 트렌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P형에서 N형 이제 탑콘 방식으로, 콘 방식의 이제 고효율 모듈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어, 크게는 이제 공급망 다변화와 고효율화,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와 아리백, 그다음에 분산형 전원 체계로의 전환으로서 태양광 산업이 좀 변모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상황 역시 이제 뭐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 10월에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죠.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라고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어서 이제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달성 목표를 제시했고, 최근에인가요? 그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어, 설치 목표,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으로도 10기가와트의 뭐 기업의 생산 캐파를 좀 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 외에도 뭐 규제 완화 제도 개선, 그다음에 분산 에너지 확대, 뭐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이제 제도적 인프라 쪽에 대한 개선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 그동안 확대를 했다면, 예, 유지보수라든지 고효율 기기를 이제 보급하는 좀 질적 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음, 아, 현안에 대해서는 근데 앞서 뭐 이런 보급 가속화 속도하고 달리 실제 우리 태양광 보급도 그렇지만 산업 생태계가 마주한 현실은 되게 위태롭습니다. 예. 음, 첫째 이제 정책적 지원 예산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뭐 지자체별 이격거리 조례 규제하고 개통 포화 문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보급 병목 현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 더 큰 문제는 이런 보급 정체가 이제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저가 수입 제품 공세로 인해서 국내 제조 기반이 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셀 2개사와 모듈 우리나라로 한 6개사, 7개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 뭐, 여기 통계 수치에는 2018년도에 72.5%에 달했던 국산 모듈 비용이 24년도에 41%로 급감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전달한 통계 수치이고 공공사업에서의 이제 국산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민간을 더한다면 사실 단자릿수 이내에 국산 제품들이 이제 태양광 보급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무슨 요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대외 여건입니다. 이제 글로벌 대외 여건을 보면 재생에너지는 이제 탄소 감축 수단을 넘어서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수입 의존도가 예, 상당 부분, 아니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한국은 이제 대만하고 뭐 일본하고 같이 이런 유가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졌고요.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AI, 요새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정기화를 가속해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폭발적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중동 전쟁, 뭐 유럽의 규제 강화로 어, 에너지 패권 중심으로 재편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미국, 유럽, 일본처럼 보급 정책과 공급망 안보,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 확보를 병행하는 이제 전방위적 전략이 펼쳐져야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보급 목표 달성과 대외 환경 변화 대응,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공급망 강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까지 모듈 생산 캐파를 이제 연간 10기가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가 한 3기가, 4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배 이상으로 생산 캐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국산 제품 사용 비율을 이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될 텐데, 뭐 다소 이것도 공격적인 수치로 보입니다. 또한 핵심 기자재의 특정국,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최근 이제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한 이제 금융 지원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사례를 보시면 뭐 그 시급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고요. 중국은 뭐 한 해에만 180조 원에 달하는 이제 보조금과 민간 투자를 집행하고, 유럽은 그 탄소중립 산업법 등을 통해서 역내 밸류체인 재건에 나서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강력하고 보급 정책과 제조 인센티브를 결합해서 시설 투자를 굉장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그 대한민국의 태양광 공급망은 사실상 이제 뭐 집단의 이제 그 호강 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어, 앞단에 이제 폴리 인고 웨이퍼가 이제 무너진 데 이어서 이제 셀과 모듈마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태양전지 셀 시장 비중이 음, 이제 공공에서 전체 시장에서 3.9%로 추산이 돼요. 그래서 하락돼서 이제 사실상 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고요. 글로벌 시장이 이제 캡콤 방식 N타입으로 막 이렇게 전환되는 동안 아직 그 모듈사 일부에서는 다소 저렴한 이제 퍼크 기술에 머물러 있는 좀 기술 전환 지연 문제도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좀 제조 기반이 좀 어려워진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이제 앞서 제시했던 뭐 2030년 100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셀을 사오는 데만 한 11조 정도? 예, 11조 4천억이라고 써 있네요. 4천억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부가 이제 해외로 유출이 되고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자국 전력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설비와 장비의 이제 해외 수출 제한까지 검토하는데 이런 태양광 공급망 무기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 기반이 없다면 이제 좀 어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국내 공급망과 차세대 기술 기반으로 강화하는 이제 보급 정책의 좀 전환이 필요하겠고요. 중국 정부의 현금 지원, 이제 미국의 생산세 공제, 일본의 GX 경제안보 뭐 국채 발행을 통한 현금 보조금 사례처럼 우리도 이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벤치마킹한 국산 셀 연계형 이제 구매 보조금 모델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보조금이 단순히 유통 단계에서 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보조금 혜택이 국내 제조사의 가격 경쟁과 경쟁력과 이제 R&D 투자로 선순환되도록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제 및 금융 혜택입니다.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미국의 AMPC처럼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이제 생산세액 공제 신설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미래 에너지 펀드 등 이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민성장 펀드 내에 태양광 발전, 그다음 태양광 산업도 좀 포함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세대 텐덤 태양전지죠. 예.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한국은 25년 기준으로 초기율 한 30% 이상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차세대 태양전지에 뛰어든 나라가 중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정도인데요. 이 기술을 좀 선점하는 국가가 향후에 이 태양광 시장에 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에, 어, 아직은 이제 실험실 단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상용화하기 위해서 양산 제조 라인부터 공급망, 인증, 실증들이 결합된 국가 전략형 이제 산업화 정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 환경에서 경제성을 좀 검토해야겠고, 텐덤셀에 대한 공급망을 내재화해서 차세대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인데요. 보급 목표의 달성, 그다음에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그리고 탄탄한 이제 국내 공급망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양광 산업이 안보 자산으로서 좀 제 역할을 다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시장 경쟁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금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는 정부와 기관의 좀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고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양광 산업협회 이인재 부장님께서 태양광 산업의 현황 진단과 공급망 과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산업이 어떤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 태양광의 현실이 어떠한지, 뭐 폴리와 인곳 이미 무너졌고 셀도 이미 되게 이제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술 전환 지원도 있다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 비해서 양적으로 가격적으로는 또 부족하지만 또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또 특정 분야에서는 또 기술 지원도 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 전환을 하지만 또 동시에 에너지 전환이 중국에서 온 부품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법으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 모델을 통한 어떤 보조금의 혁신 그리고 생산세 공제를 포함한 세제 혜택,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텐덤셀 같은 것들에 대한 대폭 이제 개발 확대 등에 대한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한국의 태양광 산업에 매우 큰 고민을 안겨준 중국의 태양광을 어떻게 볼 것이며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태양광 공급망을 장악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김주혜 연구원님 보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의 김주혜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전환입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을 떠올리면 먼저 이제 값이 싸다,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되었는지도 중요한데 세계 1위가 된 이후에 어떤 문제를 맞이했고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5부분으로 구성되고요. 먼저 현재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을 좀 설명드리고요.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라는 현재의 문제와 그리고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주는 이제 시사점을 거의 이인재 부장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의 글로벌 위상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이거는 중국 태양광 산업협회가 2025년에 발간한 자료 기준입니다.
중국은 폴리실리콘에서부터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공급망의 전 단계에서 세계 생산 능력의 8,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공급망 전 단계가 중국 안에서 이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생산비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이것이 지금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소비국인데요. 2024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은 사실상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별 변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요. 2010년만 해도 뭐 미국이나 유럽이 어느 정도 생산 능력 그 공급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0년 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이 빨간색이 다 중국인데요. 엄청 빠르게 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자료는 그 국제에너지기구 그 IEA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2027년을 당시에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듈부터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 7, 80%를 차지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중국은 2024년 기준으로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이 위치에 올랐을까요? 정부 전략과 기업 전략을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일단 정부 정책입니다. 이제 시기별로 추려봤어요. 중국은 5개년 단위로 경제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2000년부터 태양광 산업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한 시기였는데요. 한 10년간이요. 그래서 정부는 태양광 제조 기업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해외 증시 상장을 할 때 자금 조달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00에서 2008년 사이 중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제품의 거의 90%를 수출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때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프로젝트에 세제 혜택을 엄청 줬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용 사업에도 재정 보조금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국은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대했는데요. 2009년부터 좀 정책 방향이 바뀌는데요. 왜냐하면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중국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 미국과 유럽에서 무역 규제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수출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금태양 시범 사업, 뭐 FIT 제도를 도입해서 내수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심 산업을 내수 기반 산업으로 전환한 거고요. 2014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점차 줄이면서 이제 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그래서 일례로 태양광 리더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었는데 당시에 이거는 이제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만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 구조가 선도기업 중심으로 좀 재편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사실상 FIT를 폐지했고 보조금 중심 성장에서 이제 시장 중심 성장 체계로 전환한다는 걸 좀 표방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차세대 태양광 기술도 개발하고 ESS도 확산되고 그리고 핵심 제조 기술 이제 보호 정책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내놨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이 완전히 이제 시장에 맡긴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 보조금들인데요. 뭐 이런 건 축소됐어요. 그런데 2030년까지도 지방정부 차원의 이제 발전 설비 설치 보조금, 전기요금 보조금, 뭐 프로젝트 지원금, 심지어 이제 공장을 설립할 때 보조금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양광 산업의 성장은 뭐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투자 금융 토지 제도 지원을 결합한 장기 산업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초기 제자 역량 구축에서 출발해서 내수 시장 확대, 뭐 차세대 기술 확보까지 단계적으로 정책을 진화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보조금 축소 이후에도 또 지방정부 지원과 금융 지원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산업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기업 전략의 핵심은 이제 공격적인 설비 투자겠죠. 그리고 이를 통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직 계열화하는 것을
이제 선도 기업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웨이퍼부터 모듈까지 주요 공정은 그러니까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다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 결과 이제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저가로 공급하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 태양광 산업의 성장은 이제 정부 정책, 기업 투자, 그리고 거대 내수 시장이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공이 곧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제 구조적 공급 과잉의 심화라고 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문제 출발점은 2020년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 지방 정부가 앞다퉈 태양광 기업을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생산 능력이 엄청 급증해서 모듈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 중국의 모듈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설치 수요의 약 2배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그리고 중국 다 합해서 공장 가동률도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장이 절반 정도만 돌아간다는 얘기고 원래 제조업 적정 가동률은 75%에서 80%입니다. 그래서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정리하면 현재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일시적인 수요 부진이 아니라 과도한 투자로 생산 능력이 구조적으로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결국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서 가격이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이고 오른쪽은 제가 중국의 상위 8대 기업의 손익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23년이 태양광 호황기였거든요. 그때 중국 기업이 1,400억 위안을 넘게 벌어들입니다. 8대 기업이 총합이요. 그런데 이제 2024년부터 25년 3분기까지는 약 629억 위안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호황기 수익의 약 44%가 한꺼번에 날아간 셈입니다. 즉 공급 과잉이 가격 하락과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출구 없이 서로 가격을 깎아내리는 소모적인 경쟁을 중국에서는 이제 내권이라고, 네이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구조조정의 핵심이 이 네이주인을 없애는 건데요. 이 중국의 공급 과잉을 저희가 이렇게 허투루 볼 수 없는 게 중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이 결국 해외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이후에 중국의 태양광 셀과 모듈 수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 수출액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판매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실제 모듈 수출 단가가 2년 새에 92달러에서 44달러로 절반 이하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이 저가 수출 형태로 전 세계 시장에 전이되고 있고요.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가격 하락 압력이 더욱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중국 기업들도 수출 물량은 늘지만 수익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중국 정부가 기업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또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중국의 해법은 사실 공급직 개혁 2.0으로 요약이 됩니다. 공급직 개혁은 이제 산업 내 과잉 생산 능력과 비효율을 해소해서 공급 구조를 좀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철강 석탄 산업을 대상으로 공급직 개혁 1.0을 진행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태양광, 배터리 등도 이제 공급 과잉 반열에 오르면서 공급직 개혁 2.0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0과 2.0의 차이를 보면 1.0은 이제 철강, 석탄, 시멘트 등이었기 때문에 국유기업 중심이어서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강제 감산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제 2.0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거의 민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제 민영 기업에게 너네가 생산량을 감축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을 규범화하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선회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기준을 높여서 경쟁력 없는 기업이 스스로 퇴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추진한 게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을 계속 발표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제조 기업의 기술력, 재무 건전성, 환경 기준 등을 평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정책이에요, 이거가. 그런데 2024년에 이 규범 조건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술 기준을 높이는데요. 앞서 이제 이인재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프로젝트의 N형 셀 효율 기준으로 26% 이상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 업계 평균이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26%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 신규 프로젝트는 아예 추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자본금 유건인데 이제 자본금이 이제 기업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비중을 의미하잖아요. 이 자본금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면서 빚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증설하는 그런 한계 기업들의 설비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의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체 규범 조건에 속한 기업들을 리스트업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209개 기업 정도였는데 이 24년 규범이 개편된 이후에 다시 이제 리스트업을 했는데 80개가 빠지고 129개만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129개 기업에게만 정책의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준 미달 기업은 속아내고 잘하는 선도 기업의 혁신을 유인하는 일종의 옥석가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감산 대신 제도 기반의 간접 조정을 추진했거든요. 그 전체 제조 공급망 중에서도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가장 심하게 그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많이 손대고 있었는데 정부가 폴리실리콘 업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특별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는 개선하거나 가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낙후된 생산 설비 자체를 시장에서 이제 퇴출시키고 생산 능력을 간접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 사례인데요. 중국의 태양광 산업협회, 그러니까 공업정보화부라고 중국의 산업부 정도의 이제 정부 부처가 있는데 공업정보화부의 지도 아래 중국 태양광 산업협회가 중심이 돼서 한 33개 기업이 자유계약을 체결해서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태양광 산업협회는 모듈 최소 생산 원가를 기준을 정했어요. 와트당 뭐 0.68에서 69위안으로 제시하고 이 원가 이하의 입찰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폴리실리콘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9개 기업이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부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비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조조정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중국의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인데 이제 이렇게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조정하는 행위가 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합의해서 조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그 구조조정 플랫폼 역시 뭐 시장 기반의 인수합병이나 설비 폐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결국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직접 감산하는 것보다도 이제 제도를 활용해 생산 능력을 줄이는 방식과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수출과 수요까지 손을 댑니다. 먼저 이거는 한국 언론에도 되게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수출 환급세를 폐지했거든요. 근데 수출 환급세는 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정부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고 태양광 제품 같은 경우는 9%를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거고 중국 주요 언론에서 그 중국 태양광 제조사가 수출 환급액을 제품가에 사전에 반영해서 사실상 보조금으로 활용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해외 판매가 인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폐지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충격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의 한 신용평가사는 이 조치만으로 그 모듈 영업이익률이 7.7%에서 마이너스 1%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수요 관리인데요. 이제 공급책을 개선했다면 수요까지 관리하겠다는 건데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무조건 많이 설치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전력망이 받아줄 수 있을 만큼만 효율적으로 설치하자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전력망 기업이 분기마다 접속 가능 용량을 공개하고 대형 사업은 자가 소비를 우선하고 뭐 뭐 투자 실명제를 도입해서 허위 수요를 걸러내고 뭐 이런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무조건 확대였다면 지금 공급도 관리하고 수요도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국면에서 중국 기업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제 자산 매각, 수익성이 낮아진 공장이나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 확보하고 재무 부담 완화합니다. 그리고 인수합병하고 있고요. 선도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웨이퍼 중심으로 이제 생산하던 기업들이 그 아래 모듈 셀 뭐 기업을 합병해가지고 전체 수직 계열화를 좀 강화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이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기술 개발 해외 투자인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 경쟁 방향은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P형에서 N형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좀 대단한 게 그 공급 과잉이 제일 심했던 시기가 2023년부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엄청 기술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 P형에서 N형 탑콘으로 빠르게 전환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빨랐냐면 2022년에 탑콘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8%였거든요. 근데 24년에 무려 71%로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적자 국면에도 투자를 줄이기보다 차세대 기술 확보에 나선 걸 좀 알 수 있고요. 다음 단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셀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우주 태양광 분야에까지 쓰일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 이제 기대되고 있어서 차세대 셀로 좀 각광받고 있는 편이고요. 아까 한국은 30% 정도, 2025년에 30% 정도 효율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롱지가 2025년 이 분야에서 34.85%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중국이 기술 경쟁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기업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든 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전략도 공급 과잉 시기에 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이제 중동 전략인데 중국 기업들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수요가 진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UAE 등은 이제 탈석유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지금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의 국부 펀드와 합작해서 폴리실리콘부터 셀 모듈까지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돈이 많으니까 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비중보다 그들도 그 이상으로 투자해서 같이 합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은 여기에 투자해서 장기 수요를 좀 선점하면서 투자 부담도 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미국 전략은 시장 확대보다 규제 대응인데요. 미국은 이제 중국과 유럽 다음으로 좀 시장 크기가 좀 있는 국가인데,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보다 제품 가격과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2025년에 뭐 PFE 금지 외국법인 규정이 도입되면서 중국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그 인재 분장님이 설명하신 IRA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데 JA 솔라 같은 경우는 일부 생산 자산 아예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공장 철수하는 거고요, 미국에서. 다른 하나는 룽지나 캐네디안 솔라처럼 지분 구조를 조정하거나 현지 조달 비중을 높여서 미국 시장에 계속 남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중동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확보하고
미국에서는 규제에 적응하면서 기존 시장을 지키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중국이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구조조정이 진행될수록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선도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해외에서도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공급 과잉을 겪고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오히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부끄럽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수출 환급세 폐지하면서 중국산 제품 가격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 여건이 좀 다소 개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조정을 거친 이제 중국 선도 기업들이 기술력과 자본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이제 기술과 공급망 경쟁력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인데요. 아직 시장이 이제 확립되지 않은, 그리고 기술이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텐덤셀과 같은 차세대 기술 경쟁에 좀 집중하고 기술 격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희가 이제 앞단 뭐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의 그 제조 단계에서 제품 공급에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이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AI와 뭐 ESS를 결합한 통합 에너지 솔루션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한국 주도의 비중국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국과 유럽은 이제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는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할 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과 안전성,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도 중요한 시장 진입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제도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인고부터 모듈까지 이어지는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 이 전 단계가 7월부터는 아마 양산이 될 것 같고요. OCI 홀딩스도 말레이시아에 이제 비중국 폴리실리콘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 거는 거의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을 노리고 여기에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기술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이에 맞는 경쟁 전략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혜 전문연구원님께서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태양광의 공급망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이 압도적 장악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단순히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무작정 집어넣은 것 때문이 아니라 시장 개혁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그리고 산업적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같은 정부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조적인 이 중국 태양광의 공급 과잉과 이로 인한 태양광 시장의 어떤 파괴적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공급 측의 개혁
뭐 강제 감산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 법 제도로 줄이고 스스로 퇴출되도록 하는 다양한 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또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현재 이제 중국은 그것을 또 단기간에 극복하고 기술적 해법을 빠르게 이제 발견하면서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제언들을 주셨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현재는 승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텐던셀과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비중국 공급망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 이제 중국 제품은 더 이상 우리 공급망에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제언을 주셨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도 또 다른 경로를 걸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중국의 이 산업 정책과 또 이 어려움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또 우리의 대응에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의 최재빈이라고 합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시는 것으로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깨져가지고 지금 화면이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경쟁 시장과 참여 시장의 선순환을 통한 태양광 보급과 산업 경쟁을 강화하는 점을 토론문의 제목으로서 가져왔고요. 우선 이런 토론문에 좀 앞서서 조금 지금 현재 국내 태양광 보급은 좀 어떤지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 조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태양광 공급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모여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은 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대규모 부지와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산업을 지원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산업은 전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태양광 산업을 성장시킬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산업이 좀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공급망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러한 점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활동을 하면서 주로 태양광 보급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보급 시장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내 산업에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열어주고 지역에는 또 새로운 변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전제로 좀 오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 작년 기후부 출범 이후에 많은 제도들의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백기화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했고 태양광의 경우는 전력가격을 80원으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RPS 제도라는 태양광 산업 시장을 성장시켜왔던 제도가 폐지를 앞두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급하겠다라는 보급의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RPS 제도 폐지는 태양광 보급 시장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적 특성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전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통도 부족하고 이어거리 규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규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그 보급의 시장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2기가와트가 보급됐다는 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후부가 초력을 했고 에너지 전환을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지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는 보고 속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햇빛 소득 마을 역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태양광 보급 목표를 제시했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정책과 제도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한번 공유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제목에 있는 경쟁 시장과 참여 시장에 대해서 제가 나름 좀 준비하면서 정리한 용어이다 보니 설명을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RPS 제도라는 이 제도 안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 시장은 주민, 농민들 중심으로 이 참여가 중요하게 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시장이 저는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가 잘 자리 잡는다면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어, 성장할 수 있는 태양광 보급 확대와 그다음에 태양광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 경쟁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준비한 토론문과 함께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한 가지가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폴리시링크부터 모델까지 공급망 전 단계를 이미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고 지금은 더욱더 그것이 강화되고 있고 한국의 산업들은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구조조정은 앞서 발제에서 봤듯이 선도기업 중심의 과점을 더 단단히 하고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1차 정기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8기가 더 나아가 100기가까지 목표를 선언했지만 지원 예산은 줄어있고 보급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모듈 국산 사용 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 속에서 분명히 저는 기회는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미국이나 유럽 시장 등 비중국 공급망을 활용하려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국내의 에너지 안보를 더 높이고 국내 에너지 생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기회는 충분히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수 시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보급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태양광 보급 정체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원인입니다. 실패의 본질은 저는 보급의 주체를 지나치게 RC 시장에만 지금까지 의존해왔다는 점입니다. RPS 제도는 발전 사업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지역과 주민은 보급의 주체가 아니라 민원이 대상이 되었고 농민은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라 부재를 제공하는 존재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좀 커졌고 그 안에서 이역거리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보급은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 말고 지금까지 어떠한 시장이 있었느냐를 봤을 때 PPA 제도라는 시장도 있고요. 우리가 고정 가격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태양광 시장을 점점 단가를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발전 단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발전 단가가 높아서 보급이 제한했더라고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그런 사업 이익에만 좀 의존하면서 입지 인허가, 개통, 그리고 지역의 참여, 즉 다양한 시장을 열지 못한 것이 저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발표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이어진 정책을 좀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보급 확대, 획기적인 비용이나 전략적인 산업 육성, 그리고 대대적인 소득 공유들을 통해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제 인허가, 수용성, 개통 제약에 따른 보급 둔화,
그리고 글로벌 대비 2.2배 달하는 태양광 발전 단가로 인한 비용 경쟁력 약화, 보급 위축에 따른 산업 철수와 생태계 훼손, 주민 참여 부족에 대한 수익성 악화, 사업 지연, 민간 주도 추진으로 인한 공무 역할이 결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은 다양하게 잘 짚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방향은 초대형 플랜트 단지, 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4대 입지 중심이라 보면은 산업단지, 영농 수상형, 그리고 도로, 철도, 농수로, 학교 주차장, 교통시장 등 입지, 각 입지별로 이것을 해야 하는 주체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영동형은 농민과 농촌이 햇빛소득 마을은 마을이 부처가 되는 구조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향은 실제 보급을 연결시킬 구체적인 설계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태양광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목적이 다른 사업을 단순히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으로 단일화해서 모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될 영리한 태양광은 어떻게 농민의 수입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 보입니다. 그리고 보급이 활성화되어 수요보다 공급이 커지면 중국의 사례를 봤듯이 단가는 감소하되어집니다. 다만 그 공급이 너무 커져서 현재 중국 공급망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인하와 보급 확대는 함께 이루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할 역할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높은 사회적 공감대와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시장은 경쟁 시장과 참여 시장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시장은 아리백 그리고 직접 PPA와 연계되는 대규모 사전 사업처럼 경쟁과 효율로 성장하는 시장을 말하고요. 참여 시장은 햇빛 소득 마을, 영농왕 태양광처럼 참여 주체가 명확한 참여 시장을 말합니다. 이런 참여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입지를 더 활용해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참여 시장은 발전 단가 하락보다 빠른 보급 목표보다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그것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두 시장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시장은 새로운 입지를 만들고 경쟁 시장은 비용 절감과 효율로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경쟁 시장에서 축적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은 다시 참여 시장 확대를 하게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참여 시장에 필요한 기자재 일부를 국내 산업을 통해 선구매를 한다면 참여 시장의 주체들도 비용을 줄이고 산업은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정부는 참여 시장 활성화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함께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 지역이 함께 참여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함께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형성한다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단순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여하는 주민 개개인과 농민 개개인은 각각의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이유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음,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여를 습득하고 그들의 참여의 의지와 이유를 함께 담을 수 있는 더 큰 정책적인 그릇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발전 수익으로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농민은 새로운 소득을 기반으로 농업의 변화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농촌 경제를 위한, 농촌 마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당사자가 직접 세우되 이를 마련할 수 있는 비전을 정책으로서 함께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명확한 목표 아래 각 사업에 맞는 지원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땅을 찾는 일이 지금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참여할 이유를 만드는 일이 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정부가 명확히 제도화해 줄 때에만 참여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시장 확대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참여를 할 이유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구호가 아니라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의구심과 의문을 정부가 먼저 해소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하나의 목표로만 추진하기보다 농촌 경제 활성화, 기업의 아리백, 그리고 지역 경제, 에너지 자립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에 맞는 지역과 시장을 분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로 정책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 보호구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명확하게 우리가 보존하거나 보호해야 될 지역을 제외하면 다양한 입지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입지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어야 농민은 영영 태양광을 더 쉽게 접근하고 주민은 주민 참여형 사업을 더 쉽게 기업들도 그 기업들의 아리백 혹은 정기요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직접 PPA 사업 등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목적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된 열린 시장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경쟁을 한다면 이미 중국과는 기울어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에서 좀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누가 이 에너지를 만들고 누가 이 일을 갖는가, 즉 입지와 참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쟁력은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을 키우는 것이 참여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참여시장이 만들어낸 새로운 입지 위에서 경쟁 시장이 다시 기술과 비용 경쟁력을 쌓아갈 때 두 시장의 성순환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선언이 아니라 목표를 그냥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어,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에서 누가는 제도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농민이 지역이 무엇을이라는 것도 설정이 되었습니다. 태양광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왜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여줘야 했는데 그것이 많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례를 만들면 후사될 거라는 생각으로 아니라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일부 작은 문제들이 다시 한번 태양광을 흔든다면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이 흐름을 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지금의 기회를 좀 놓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제도와 정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산업에는 신규 시장을 만들어주고 지역에는 변화의 기회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은 고민과 음, 생각을 갖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인상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 월간 녹색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제 공급 측 측면이지만은 또 공급은 또 수요와 동전의 양면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태양광 보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수요와 선순환, 공급과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의 한 단초를 던져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최재빈 활동가께서는 현재의 태양광 산업의 보급 실패를
REC 시장에만 의존해 왔던 것에서 찾고 계십니다. RPS 제도가 발전 사업자의 투자를 이끌기는 했지만은 또 동시에 지나치게 지역 주민들을 대상화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가장 이제 주요한 틀로 말씀 주신 것이 이제 이 태양광 시장을 경쟁 시장과 참여 시장이라고 하는 틀로 바라보자. 그리고 여기서 경쟁 시장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으로 성숙시키고 또 동시에 참여 시장은 주민과 농민이나 지역 사회가 다른 정책적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육성을 하자. 그래서 이 시장을 어, 그 현재의 대한민국 산업 공급망의 확장에 결합시켜서 이 결합을 통해서 확장된 경쟁력을 또 경쟁 시장에까지 전이시키자라고 하는 또 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또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따가 이인재 부장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바로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재민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처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전환 포럼의 임재민입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중국에 가거든요. 롱지랑 산업단지랑 또 어떻게 산업 전략화를 했는지, 생산부터 시설 설치, 전략들 어떻게 짰는지,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까 김주혜 전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단순히 보급만이 아니라 기술력, 전략, 여러 가지 면에서 초격차를 좀 만들고 있구나. 우리는 그 중요한 타이밍들을 많이 놓치고 있고, 또 앞으로 과연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좀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에게 포지셔닝 전략 차원에서 기회들이 좀 열릴 수 있는 여지들도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까? 또 대한민국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오늘 발제랑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하기 되게 어려운 나라다.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과 전력 소비량 가장 많은 나라이고 그 땅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망도 산업 공급망도 키워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이익 공유도 해야 되고 또 수용성도 잘 확보하면서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하나를 딱 정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여러 가지의 고차 방정식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여기 단체들과 또 일부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같이 모여 계신데 어떻게 이 지혜를 잘 모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발제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발제 자료대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토론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빠르게 좀 어, 말씀드리고 또 전체 토론을 좀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배분해 보겠습니다. 어, 혹시 자료 잘 보이시나요? 네,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슬라이드 어떻게 노트로 보입니다. 슬라이드 노트로 보이나요? 그러면은 네. 뭐 사실 그, 이렇게 되면 좀 잘 보일까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제라고 이름을 이제 적긴 했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만 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3배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메인은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규 발전원의 90% 이상은 그 재생에너지로 투자가 되고 90% 이상은 재생에너지 설비이고 투자 금액으로 봐도 지금 80% 이상이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건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좀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들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이냐, 누가 선점하고 있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있느냐 보면 이제 초기에는 유럽이었다, 한국이었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적 설치용량도 연간 설치용량도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 14차 그 중국의 그 계획들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재생에너지 1,400기가를 늘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초과 달성했습니다. 1,800기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00기가 늘리던 게 2024년에 434기가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부터 시장들을 중국 중심으로 장악하고 있고 그 산업도 지금 중국이 대부분이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재생의 비중도 그렇게 높이지 않았고 사실은 어, 발전 비중도 윤석열 정부 때 오히려 좀 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2020년도에 가장 5기가가 좀 넘게 좀 보급을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줄어왔고 지금은 약 4기가 정도 매년 연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차 전기본이 새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11차 전기본에서 태양광 보급 물량도 대부분 3기가에 4기가를 유지하다가 2030년에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짝 올렸다가 다시 또 2기가대를 좀 유지하는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 때 이제 100기가로 늘려서 국내 내수 시장을 키운다고 하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저희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늘릴 수 있는 거냐, 개통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현안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양극화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왜 수도권으로 가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최근에 좀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지역에서 왜 외지인이 돈을 벌어가냐 하면서 이격거리 문제들이 좀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 정부에 상당히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100기가를 늘린다라고 했는데 이 물량이 매년 지금부터 12기가씩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늘어나는 물량이 아마 4기가에서 5기가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매년 11기가, 12기가씩 늘려야 되는데 올해 숙제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12기가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을 2030년까지 늘려야 되는데 그 물량들을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입지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서 규모화를 시키면서 산업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급할 거냐. 사실은 이게 되게 고차망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토 면적 대비 좀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 갈등도 있고 지자체의 반대도 있고 또 농민분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들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농지가 많이 전용되면서 태양광이 보급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지를 전용하는 게 땅값이 가장 싸기 때문에 대규모로도 할 수 있고 땅값도 싸고 또 이런 산업을 키우기에도 좋다 보니까 농지를 전용해서 상당히 많이 태양광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으면서 이제는 농지 전용을 하는 방식에 대한 한계들이 좀 지적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러면은 대규모로 과연 태양광을 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 100km, 150km, 1메가 이하로만 보급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급하면서 과연 규모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또 우려들도 한편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이 좀 저희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으로 좀 넣은 겁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들었던 생각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석탄과 가스 발전소가 제 화살표도 보이나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가스 발전소의 70%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의 66%는 인천과 충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석탄과 가스 발전소가 경기도와 인천, 충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남으로부터 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송전망들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 갈등들이 있는 상황들인데요. 앞으로 이런 석탄 발전소를 좀 문을 닫는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공급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민분들은 수도권에서 많은 전력을 쓰는데 왜 수도권에 생산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에서 땅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지만 이격거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급할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는 땅들은 땅값이 높습니다. 그 땅값이 높다는 것은 태양광 경제성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있는 거죠.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땅이 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태양광 발전소 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농촌으로 가고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경기도와 수도권에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저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면요. 이 오른쪽 빨간색을 보면 요게 이제 저희가 산업별 전력 수요입니다. 대부분의 수요들은 경기도가 많이 쓰고 있다고 하지만 수요를 기초지자체별로 나눠보면 화성, 평택, 안성, 이천 이쪽 경기 남부 지역에 엄청 많은 전력을 쓰고 있고 파주시에서 전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력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 지역에서 전력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과 충남 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 지역이 실제로 당진, 서산, 아산, 화성, 평택이 전력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도 하지만 또 농지도 많습니다. 다만 이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은 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농지를 전용하는 순간 실제 이 지역에서 화성시에서도 태양광을 한다고 전용을 하고 땅값만 폭등된 채 태양광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있어 난리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농 태양광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농지를 좀 지켜주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최대한 잡종지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뭐 산단을만 개발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히려 약간 이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러죠? 그린벨트처럼 농지를 좀 지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에 따르면 지구 지정은 지자체가 신청하도록 돼 있고 농림부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이 나 여기서 영농형 태양광 개발하고 싶어요 한다고 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이 공적 목적을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해줄 때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규모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지역에서 공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할 것이냐, 산업 공급망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농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지역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요건들을 만들어서 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그게 또 중국산 태양광을 맞고 국산 태양광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산 쓰고 지역 주민 참여시키고 이익 공유하면 태양광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비싼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영업비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해가지고 좀 혼나긴 했는데 그 100kW 태양광 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가 영업비로 들어갑니다. 개통이 되면서 또 갈등이 없으면서 또 갈등을 해결한 지역을 찾고 그게 찾아진 지역이 정말 희소하기 때문에 영업비를 줘서라도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발굴하고 찾은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갈등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영업비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역 주민에게 공유도 할 수 있고 국산 태양광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 뭐 여주 구양리 마을도 있지만 이게 햇빛소득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태양광은 외지인들이 돈 벌어가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줘, 얼마씩 나눠줘 라는 방식의 사실은 이익을 공유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좀 저희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농형 태양광도 그렇고 지역 태양광도 그렇고 일정 지구 지정을 해서 국가 단위로 개발하는 것 외에는 마을 단위에서 개발하는 것은 마을이 직접 생산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모델로
확장하는 부분들까지도 연결시킨다고 하면 지역에서 우리가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경기도에 있는 마을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kW, 500kW 해봤던 마을들은 1메가, 2메가 더 확장하는 걸 고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100kW 했을 때 우리 마을에 어떤 이득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그게 확장됐을 때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또 혹은 나에게 어느 정도로 이익이 돌아오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수용성도 높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마을 지역 주민들이 이제 부지를 찾아가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빈 연구원님이 그 솔루션 이렇게 참여 뭐 시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뷰인데요. 또 해외에서는 또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서 청년농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에 영농형 태양광 하는 부지는 무조건 농사를 짓도록 지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양지, 휴경지, 그러니까 그 토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충분히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휴경하던 그 농지에서 새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영농형 태양광도 하고 농사도 짓게 되면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 충분히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생산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농사 플러스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더 생산성이 나온다라는 거 나오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휴경지가 또 농지로 좀 바뀌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 좀 연결해서 마을을 살리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럴 때 청년농들이 어떻게 여기에 결합해서 같이 이 전환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영농형 태양광, 뭐 태양광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산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기술력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것, 가격으로 경쟁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TO도 계약이 저희가 있는데 그 중국을 강제로 막는 것들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을 키우면서 보급을 확대하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자체 차원의,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함께 고민하는 모델을 같이 만들어가야 이 파고를 함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 그 토론을 기획을 하면서 가장 뭐 사실은 이제 이 에너지 전환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가격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최대한 에너지 전환에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속을 시키고 또 동시에 국내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 정책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해관계가 산업 측과 또 에너지 전환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 분들과 또 약간의 그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같은 방향에서 정책 목표를 어, 만들고 설정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토론을 제안을 드렸는데 많은 또 단초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경기 남부 지역이나 충북 지역에서의 어떤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전환 태양광의 수요를 어떻게 이것을 실질적인 전환 수요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비용 문제는 또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이 보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이제 업계의 비밀까지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어, 공익적인 목적 하에서 태양광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비용이 있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최재빈 활동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하게 포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우선 이제 토론자 분들께서 질문을 던졌다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답변을 약간 짧게 한번 들어보고 또 이제 플로어 및 토론자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까 저기 말씀을 주셨던 최재빈 활동가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참여 시장과 경쟁 시장 그리고 임재빈 선생님 저기 임재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농형 태양광이나 혹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모델에서 이 안보적인 측면을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또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또 시장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국가의 개입보다는 또 시장 경쟁을 좀 더 강조하는 형태로 시장을 이원화시키는 시도로도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너무 과격하게 요약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그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어, 다양한 의견과 고민 잘 들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그 최재빈 활동가님께서 이제 경영시장, 참여시장 말씀해 주셨고, 임재빈 사무처장님께서 보급, 에너지 안보, 산업 육성이라는 이제 고차방 정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 저도 10분 공감하는 바고요. 어떻게 가격을 낮추고 설비 용량을 늘리면서 또 시민 참여는 늘릴지에 대해서 이게 약간의 좀 트레이드 오프 되는 예, 경향이 있어서 더군다나 뭐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업계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뭐 LCOE를 80원까지 낮춘다. 예,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럼 도대체 뭘 낮추려는 거냐. 그래서 한때 이제 장관님 발언 이후에 LCOE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세그멘테이션을 한 바 있어요. 뭐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타 등등에서. 그래서 저희 업계에는 지금의 모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말씀을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고 사실상 장비 기자재 이제 100kW가 한 노지 태양광 기준으로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한 1.2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재의 비용을 낮춘다는 건 사실상 마른 수건 짝이고요. 예. 앞서 언급하신 대로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뭐 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뭐 이제 그런 기금들 다소 좀 효율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LCOE를 낮추는 방안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나 제품을 썼을 때 가격이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증치세 폐지 이슈로 그 간격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 이제 민간에서는 어, 이제 앞서 저 최재빈 예,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경쟁 시장으로서, 예, 경쟁 시장으로서 뭐 현물이라든지 PPA 시장으로 민간에 있어서 국내산 제품을 좀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참여 시장인 약간의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좀 돼가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 검증제부터 시작해서 국내산 모듈을 운영했을 때 뭐 저리로 대출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주도의 사업에 있어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겠고요.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뭐
당연히 국내 업체도 중국 기업과 겨뤄서 시장 효율성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개통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앞으로 뭐 지산지소, 뭐 그리드 포밍, 뭐 이런 거 이슈가 나올 때 특히 이제 개통과 연계된 기술, 뭐, 뭐 핵심적인 장비로서는 인버터, ESS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한 어, 그런 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실 이 부분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더 스트릭트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인도 시장도 어떻게 보면 중국과 굉장히 앙숙 관계라서 그런지 인도는 아예 뭐 모듈 시장부터 인버터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자국산 제품과 중국 제품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한중 관계라든지 뭐 이런 요쇼 때문에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의 그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뭐 답변과 더불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제언까지도 주셨는데요. 토론자 분들을 포함하셔가지고 또 발제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토론에 대해서 이제 의견 혹은 질문, 코멘트 주실 분들 있으면은 손을 들어 주시면은 이제 없으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계십니까? 아, 네, 두 분께서 예, 손을 드셨습니다. 먼저 저희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최승철 선생님께서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음소거를 못했습니다. 저는 최승철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아주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게 이제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알고 왔었는데, 이게 그 어찌 보 이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보급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논의된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한번 제가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오늘 발제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 저기 에너지 우리 임재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근데 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양광을 이렇게 하는데, 왜 얘네들은 그 다양한 에너지 태양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현재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늦은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은 왜 이 태양광을 그 급격하게 발전시켰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와 달리 우리는 상당히 태양광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태양광은 당연히 해야 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대응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은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그 석탄이라고 하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석탄이라고 하는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존적인 문제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적인 그런 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정의감에 의해서 접근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하다가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좀 더 본질적으로 중국이 그 전환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뭐 아까 피상적으로 뭐 공급 과잉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공과ing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그 태양광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일기에서도 일기를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패턴에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갔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대응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문제, 그게 중국이냐, 한국이냐, 그리고 각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급 과잉, 그리고 독점, 이 부분을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소위 이제 국가 간의 협력이라든지 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좀 편협하게 어떤 국가적인 산업의 문제 내지는 자국에서의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당위적인 차원으로 하다 보면 이게 좀 해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적 조건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좀 저는 약간의 회의감은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전체적인 토론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의문과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의 확대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좀 다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코멘트를 해주실 분 이따가 한번 좀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몰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 생각엔 아마 임재민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이제 손을 드신 분이 있습니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 위원이십니까? 하여튼 네, 손을 드셨는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는 임영아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유용한 발표와 토론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약간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좀 우선은 내용이 혼재한 것 같아서 방금 이제 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공급망을 구축해서 산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내수 시장 내에서 어떻게 보급해야 되고 수요를 더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 측면을 본다면은 이제 저는 우선 한 가지 궁금한 게 과연 한국에 있는 내수 시장만으로 그리고 이 내수 시장에 있는 어떤 저희가 잠재력이라는 것을 영농형 태양광이든 뭐든 다 더했을 때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과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런 공급망 구축이 국산화가 될 수 있는가, 그 자금률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가 좀 궁금했고요. 사실 중국이 아까도 말했듯이 보면은 중국은 사실 나라가 하나지만 하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미국처럼 주가 합쳐져 있는 굉장히 큰 나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내수 시장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런 산업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사실 그거보다는 굉장히 국토가 좁기도 하고 뭐 사막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 열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한국 내부에서 이런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결국은 수출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키예프 이제 김주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제3세계, 뭐 중국도 1대1로 하듯이 제3세계 같은 경우에 한국산 이런 태양광 이런 제품이 수출되거나 아니면 ODA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보금이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비용 효과성만 본다면은 어쩌면 중국산 제품을 사서 영농형 태양광을 만들든지 도시의 어떤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올리는 게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목표에서는 굉장히 비용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걸 가격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중국은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 자체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거는 결국은 안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든지 이런 국가 경쟁력이, 그러니까 이런 가격 경쟁력이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어서 이것을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 컨센서스라고 하죠. 합의를 이루고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사실은 영농형 태양광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영농형 태양광 이야기는 너무 많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도시 지역에서 있는 이제 건물 위에 어떤 그런 태양광을 올린다든지 건물 측면에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볼 때도 너무 결국은 올릴 수 있는 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을 써야 된다는 굉장히 단순화된 논리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땅값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도시 지역에서 태양광 설치 가능성이나 여기서 수요를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도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휴경지가 농지가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게 사실은 농지를 경작하는 데서도 탄소는 배출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휴경을 하지 않는 곳에서 이제 결국은 생산성이 낮은 어떤 한계 농지인데 이런 한계 농지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같은 생산성을 이루려면 결국은 비료와 농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면은 이런 한계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단지 영농형 태양광만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만 쌓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것을 함께 농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나을지는 환경적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구체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여러 코멘트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ODA에 대한 활용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안보 전략으로 가져갈 때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주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용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이거 좀 네, 용농형 에 집중한 논의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다른 어떤 의견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임재민 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9시에 딱 이제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답변을 그래도 짧게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주혜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님께서 제게 질문 주신 부분이 저는 확 꽂힌 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시장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근데 제 생각에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발전소에 사용되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중국산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정말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래서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입 관세를 걸고 지금 IRA 뭐 외국 뭐 금지 규정 이런 것까지 다 도입해가면서 중국산을 막고 있는데 대신 자국 내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해서 거기서 생산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를 미국이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시장을 어느 정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는 시장으로 저희가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법이 조금 있을 것 같고
ODA는 제가 사실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 분산형 발전할 때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뭐 무조건 싼 걸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1위였었거든요. 한국 제품이. 이런 식으로 고급 제품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유럽 시장도 저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왜 다른 에너지도 많은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 중국이 석탄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탄소 피크를 찍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석탄 발전을 최대한 돌리고 2030년부터 60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탄소 배출을 낮추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석탄을 제외하면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사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중국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자국 내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지만 그 중국이 사용하는 만큼 생산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어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임재민 사무처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밥그릇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때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한 100기가 했었는데 그게 한 3년 만에 400기가로 폭발적으로 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사실은 에너지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중국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최대 수혜국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아마 그때 그런 전략, 안보적 차원에서 산업을 키운 전략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명하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물량만은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을 좀 묶어서 해야 되는데 중국이랑 단독으로 경쟁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이 좀 그럴 때 잘하는 것이 약간 좀 고급화해서 번들링해서 다른 기술과 엮어서 뭐 약간 니치로 이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차원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가 너무 영농에 꽂혔을 수도 있는데 농업 기술과 좀 연결해서 모델을 좀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이랑 협력을 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중국이랑 이슈가 터지면서 식량 문제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들이 말레이시아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랑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될 것인가 막 고민하던 중에 저희 한국의 뭐 영농형 사례들을 좀 소개해 줬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 ODA 모델로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패키지화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사실은 요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광 농지에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하다가 농민분들한테 혼나고 제가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인 수단은 농지를 전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태양광 산업으로만 보면. 그런데 어, 식량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식량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늘려야 되냐 했을 때 뭐 전남 전북을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은 농지가 가장 많이 전용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농지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랑 충남을 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용지나 다른 용지로 전용되는 데를 오히려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지를 좀 지키는 방안으로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이었고 정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부분으로 좀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농지를 전용해서 그냥 태양광을
집착화해서 하는 게 낫냐. 이 부분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좀 농업 생산량이 좀 떨어지면 아예 좀 전용을 하고 농지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데 지키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같이 좀 면밀하게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태양광 늘리는 거 사실은 제가 그때 전남 가서 그 전농이나 이런 분들 만나 뵙고 제가 그 이후에 많이 활동했던 거는 전남이나 전북에 태양광 늘리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산단 태양광이라든지 옥상 태양광이라든지 BIPV, BAPV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 태양광까지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 거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늘릴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고 거기도 최대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경기 기후 플랫폼이라고 해서 도로 사면 유휴부지 이런 것들을 뭐라 하죠? 위성에서 찍고 라이다로 다 찍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유휴부지가 어디 있는지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도 다 찾아 이게 경기도만이 아니라 충남 전국적으로 다 이것들을 좀 찾아내야 이런 빈 공간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옥상 태양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후부도 검토해서 전국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한 측면에서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해야 그 다음에 농촌에서 하자라는 얘기는 좀 다른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잘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또 기후변화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산업도 그렇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잘 풀어갈 수 있을지는 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9시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은 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채팅창이라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받은 의견이나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이제 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뭐 원재료가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에너지 안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인버터의 국내 개발이나 인증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외국은 자기 소비형 비중이 급격하게 느는데 국내에서는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 한국이 만약에 한국 내에서 어렵다면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편익을 공유하는 방향은 어떠냐? 그리고 에너지 국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조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과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서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과연 있으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다루지 못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또 이런 문제들도 포괄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월간 녹색 전환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시기 위해서는 녹색 전환 연구소에 대한 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후원을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 정책이 바뀌면은 여러분의 삶도 바뀐다는 점에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네. 그 오늘 월간 녹색 전화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참여하신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청취하신 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